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주제로 돌아가서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이 과거로부터의 지혜다. 제가 이런 이제 이 제목을 다룬 이유는요, 지금 산업문명이 막을 내린 지는 오래됐습니다. 됐어요, 사실은요. 저는 적어도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산업문명은 막을 내렸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문명사적으로 볼 때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문명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은 역사학도로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지금 과거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경험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지금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부모들이 사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세상에 서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서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둘째,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생들 들어오게 되면 대학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면서 제가 처음에 예를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들을 달빛도 없는 컴컴한 날 밤에, 자, 눈을 가려가지고 어디로 이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이렇게 가렸던 것을 풀어줬어. 근데 어느 깊은 산 속에, 숲속에서 그걸 풀어줬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달빛도 없는 날에 숲속은 더 컴컴하겠죠. 그러면 그 눈을 풀어줬지만은 눈이 눈의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구별이 안 가니까요. 그런 상황에 딱 서 있을 때, 그것도 혼자서 딱 서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제가 그래요, 학생들한테요. 굉장히 불안하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 내가 알아서 그러면 발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앞에 한 발자국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고 그것도 숲속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불안이 엄습해오죠. 그렇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은 그 똑같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은 그냥 요행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는 사회에 나가서 활발하게 살아갈 10년 후, 20년 후 세상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 준비도 못하는 것이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는 굉장히 위험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이고, 그래서 내가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첫째는 그 이해를 전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아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과거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과거로부터의 지혜라는 제가 제목을 다룬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과거로부터 오늘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역사학으로서 이 지금 세상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좌표가 어느 점이고, 이걸 알 수 있는 것을 평생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문명사를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터득한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참고가 되시는 거 한번 봐보세요. 자, 과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시대가 바뀌었던 때를 우리가
서양 사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이런 겁니다. 서양은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 소위 고대가 로마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가 있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은 서양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로 되게 서양 사람들이 기록을 하고 있듯이, 예? 로마 제국은 하나의 이 고대 질서를, 훌륭한 질서를 하나에 만든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나서, 5세기 말에 붕괴되고 나서, 붕괴됐을 때, 붕괴는 바로 뭘 의미냐면, 한 시대를 운영했었던 질서가 해체가 된 것이죠. 그 로마 제국의 붕괴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뭘 의미하냐면 무질서 세계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제국 붕괴 이후에, 그러니까 5세기 말, 우리가 475년인가요?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서구 사회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역사가들은 암흑의 시기라고 합니다. 닥 에이지스라고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쇠퇴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네? 쇠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암흑의 시기다. 굉장히 소위 말해서 6세기, 7세기는 별로 역사가 없어요. 기록된 역사가. 왜? 이게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굉장히 문화와 문명이 번성을 하다가 그게 붕괴되고 나서 그 질서가 해체되고 나서 굉장히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만의 시기로 돌아간 이러한 시기다 보니까 암흑의 시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러한 무질서의 세계에서 오늘날 그러니까 근대를 주도한 자본주의가 서구사회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서구사회가 주도한 거잖아요. 자본주의는 서구사회가 그러니까 주도를 한 거잖아요. 근대는요. 그 자본주의는 새로운 질서잖아요. 어떻게 이 무질서한 세계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느냐. 이 과정을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행기를 살아가는 데 속에서 어떤 지혜를 좀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완전히 해체가 돼가지고 무질서하고 야만스러웠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문명인 물질 문명을 낳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 된다 이거죠. 자, 이게 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라든가 이런 데서 봤었던 지도죠. 로마가 제국이 그러니까는 이 한참 전성기일 때 로마 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서유럽 남유럽 쪽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흑해 중동 이쪽부터 해서 북아프리카 쪽까지 엄청난 영토를 영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 제국을 건드렸었잖아요. 해체되고 나서 어떻게 돼버렸냐.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나서 유럽은 완전히 이렇게 쪼개졌죠. 쪼개지고 계속해서 전쟁에 시달렸죠. 그래서 이 암흑의 시기 때 서구 사회는 완전히 수세적인 지위로 돌아가죠. 저 북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킹족부터 해서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슬라브족하고 사라센족 이런 적들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완전 수세적인 위치에 있었죠. 수세적인 위치예요. 그러던 이 서구 사회가 어떻게 근대 자본주의라는 사회를 새로운 문명을 물질 문명을 만들어냈냐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우리가 간단하게 길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산업화 근대 사회는 산업사회였잖아요. 산업사회로 이행 과정을 간단하게 스케치하면 이런 겁니다. 산업화 과정은 도시화 과정이 있었죠. 그 이전에 중세 서구 사회는 농촌이 주 공간, 삶의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산업화가 되고 나서는 도시가 하나의 주요 공간으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행 과정이라는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돈이나 사람이 이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이요. 그럼 당시에 중세 그러니까 주요 공간이었던 농촌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느냐? 농노. 이 농노는 우리가 신분이 억압된 사람이죠. 특히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뭐냐면은 생산활동이, 경제활동이 주로 생계목적, 자신의 생계목적으로 우리가 했었던 이런 자연경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랬던 중세사회가
여러분들 역사책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십자군 전쟁은 뭡니까요? 소위 말해서 기독교, 당시엔 카톨릭이지만은 이 같은 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공유하고 있는, 종교라는 건 하나의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서구에 그러니까는 많은 영주들과 왕들이 연합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대외적으로 팽창을 하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십자군 전쟁 이전까지는 수세에 몰려 있었던 서구 사회가 이제 대외적으로 팽창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러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동쪽으로 팽창해 나가면서 그들이 그러니까는 경험했던 게 뭡니까요?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세계하고 만나는 게 아닙니까요? 새로운 세계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 새로운 세계하고 만나면서 소위 말해서 원거리 교육이 활발해지죠. 원거리 교육에서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중세, 그러니까 농촌은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농사나 짓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육은 뭐냐면 도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에서요. 도시가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으로 부상을 합니다. 도시가. 왜? 이게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팽창해가면서 다른 세계하고 만나다 보니까는 그쪽 세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필요로 하는 것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 이런 것을 느끼면서 그거 갖다 팔면 그거 갖다가 장사하면 되겠구나. 돈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소위 중세사회 속에서는 거의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의미만 가지고 있었던 도시라는 데가 새로운 공간으로 부상하죠. 의미 있는 공간으로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가 부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부상한 곳이 어디냐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요.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 왜 그러냐면은 이탈리아에는 뭐냐면은 이 농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봉건 귀족들이 취약했던 곳입니다. 봉건제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곳이죠. 로마가 원래가 도시 문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가 부상을 하면서 이탈리아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발전한 하나의 배경입니다. 볼로냐 대학도, 세계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도 이탈리아에서 가듯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중세 유럽 봉건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였었습니다. 정치력, 즉 군사력이죠. 이게 군사력이 강한 귀족이, 영주가 경제력도 그걸 비례해서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자기가 지배하는 영토, 그리고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의 규모를 결정을 했었죠. 즉 정치력이 경제력을 축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고, 경제력이 축적이 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군사적인 팽창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었었죠. 중세 유럽의 봉건제라는 것은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세 유럽의 봉건제라는 것은요, 대외적인 팽창은 필연적인 겁니다. 왜? 자기가 대외적으로 확장해 나갈수록 영토를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인구를 많이, 그러니까는 노동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으로 나타난 거죠.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원거리 교육, 즉 동방무역이 이게 대두되는 거잖아요. 동방무역이 대두가 되면서 도시 역할이 부상한 거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런데 이 도시라는 것은 아까 이탈리아, 특히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얘기했듯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중세 유럽의 도시는 자치도시입니다. 자치도시요. 즉 뭐냐면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 시민들이, 소위 우리가 영어로는 프랑스어로는 부르주아, 영어로는 버거라고 얘기하는 이 도시의 시민들이, 그러니까는 농촌 같은 경우는 귀족이 지배를 했었는데, 도시는 그러니까는 그런 귀족이 지배 없이 왕한테만 지배를 받는 이러한, 그러니까 자치적인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이 자치도시가 유럽에서는 존재하게 됩니다.
이 자치도시라는 것은 권력의 공백지역이죠. 왜? 기족의 권력들은 농촌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는 뭐냐면 농촌과 농촌의 중간에 이 공백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이 도시거든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 자치도시가 성장을 하려면은 도시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교역을 하기 위해서, 원거리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도시의 이 존재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도시가 부상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의 성장이라는 것은 군사적 지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죠. 대외적인 팽창을 하려면은, 그렇죠? 원거리 교육을 하려면은 군사적인 지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자본주의를 보게 되면요. 자본주의의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요? 자본하고 군사력입니다. 봉건제는 군사력이 절대적인 하나의 힘의 원천이었다면은 자본주의는 돈하고 군사력이죠. 미국이 달러하고 군사력이고 영국도 파운드하고 군사력이었듯이요. 그렇죠? 이게 팽창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었던 이유는 대외적인 그러니까 확장. 왜? 도시의 성격이 원래가 이런 원거리 교역, 무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중세 유럽을 이해하는 데 속에서 핵심적인 게 이 도시인데 도시의 성격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간이었다 이겁니다. 이 도시는 그러다 보니까는 중세시대 도시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도시의 핵심은 뭐냐면 자유로운 공기였었습니다. 즉 아까 농촌에는 대부분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농노라고 했습니다. 농노는 신분적으로 이동의 자유가 없는,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신분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자유를 갖고 있었어요. 왜 자유를 갖고 있었냐? 이 사람들은 교역을 해야 되는데, 상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교역활동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동의 자유가 없이는 상업활동과 교역활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도시민들은 자유가 있었어요. 자유가. 그렇죠. 뭐냐면 도시의 특징은 자유로운 공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암흑의 시대인 소위 무질서의 세계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동될 수 있었던 하나의 원천이었던 거죠. 이 자유로운 공기가요. 그런 점에서 이 도시라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는 우리가 도시라는 것은 중세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별로 중요한 공간이 아니었었는데 이게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요. 그게 바로 자유로운 공기라 했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하나의 원천, 소위 혁명의 원천이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라는 곳은 귀족으로부터는 그러니까 독립된 공간입니다. 귀족으로부터는. 단지 왕한테만 그러니까 왕과의 관계만 있었던 것이죠. 왕과의 관계만. 그러니까 이 왕은 바로 도시민들한테 세금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받는 이러한 존재였었고요. 왕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왕과 도시의 시민들 간에는 상호 의존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 이유 때문에 도시가 성장할수록 왕과 도시에 있는 시민들, 그걸 부르주아라 그러죠. 도시민들을요. 권력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도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왕의 권력을 도시민들에게 일정하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서구사회 속에서 민주주의의 출발이지요. 제가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국가와 금융자본의 이해의 산물이라고 얘기했듯이 바로 이겁니다. 이 도시가 교역, 원거리 교역, 오늘날에는 무역이죠. 무역의 중요한 그러니까 주역으로 부상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도시민들한테 많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원을 추출해낼 수 있었던 왕 입장 속에서는 도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도시민들에게 자신이 왕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서구사회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아시아에서, 우리 동아시아, 한국이나 중국 같은 동아시아에서 도시하고 유럽의 전통에서 도시의 차이를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동아시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농사를 짓는 지역이죠. 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쌀농사를 짓는 지역이죠. 서유럽은 뭐냐면은 그냥 땅에다가 밀을 재배하는 이런 농사를 짓는 지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통적인 시대에서는 물을 이용하는 농업이 훨씬 더 그러니까 유리했습니다. 생산성에 있어서요. 단위 면적당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량, 수확량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땅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물에다가도 의존할 경우에 더 그러니까 이 양분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식물이요. 그래서 쌀을 재배하는 지역이 훨씬 더 많은 수확량을 얻어내다 보니까는 그 지역에서 더 많은 인구를 그러니까 부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쌀농사 짓는 지역이 오늘날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1평방킬로미터당 몇 명이 거주하느냐를 나타내는 인구 밀도도 높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물을 이용하는 농업을 하다 보니까는 전통적인 시대 속에서 가장 훌륭한 운송수단은 교통수단은 뭐였냐면요. 운하였었습니다. 운하요. 그러니까 이 교통 운송수단도 훨씬 더 그러니까는 동아시아가 훨씬 더 그러니까는 물을 이용을 한 쌀농사를 짓는 지역이 훨씬 더 그러니까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서구 사회는 뭐냐면 서구 사회는 이 땅에다가 그냥 밀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일일이 뭐냐면은 말로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데 물을 이용하는 농업을 짓는 지역들은 이 운하를 이용할 수 있어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이 뭐냐면은 서양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걸 다 그러니까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통치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운송과 교통수단이 굉장히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중앙에 명령을 전달하려면 말을 타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동양 같은 경우는 운하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동양이 훨씬 더 중앙의 권력이 집중된 이런 체제를 갖는 반면에 서양은 기본적으로 권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이 분산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교통의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부여지책으로요. 그래서 봉건제라는 것을 권력이 분산된 이런 걸로 특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에 있어서 도시는 자치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서울이나 뭐 대구나 평양이나 이런 도시가 자치도시 아니잖아요. 이 도시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습니까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촌을 지배하고 있는 귀족들이 도시도 지배를 한 거잖아요. 지금은 도시라는 것은, 도시경제는 농촌경제의 하위 개념이었습니다. 동양에서는. 근데 서양은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 권력의 공백지역, 성과 성 사이에 그 빈 공간에서 도시가 그러니까 되기 시작하고 그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제 성곽을 자기들도 성을 쌓고 하면서 자치도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는 자기들의 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을 그러니까는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도시경제가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던 거죠. 도시경제의 자유로운 발전이 바로 뭡니까?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동양은 도시경제가 농촌에 억압되어 있었죠. 농촌 세력이 지배받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산농공상 이렇게 하면서 상업이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위치 줬던 것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근데 서양에 있어서 도시는 농촌, 즉 토지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들이 지배하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요. 자, 도시를 이렇게 이해할 때 이 도시가 바로 중세 서구사회 속에서 이게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역할인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세시대 속에서 현대사회로 근대사로 넘어오는 데 속에서 뭘로 바뀝니까?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중간 단계가 뭐였었냐면은 중간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농민들한테 원료를 제공해주고 그래가지고
생산물을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는 식. 이걸 가지고 선대제 수공업자라고 합니다. 선대제 수공업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보게 되면 요즘도 그런 게 남아있는지는 제가 요즘은 확인을 못 해봤지만은 과거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서울 같은 데도 보게 되면은 집에 이제 그러니까는 전업주부로 활동하는 전업주부가 좀 이제 그러니까는 가사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든가 좀 부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공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일감을 받아다가 집에서 그걸 그러니까 무슨 뭐 이제 인형 같은 걸 만들어줘가지고 납품을 하게, 그러니까 재료 같은 건 다 이제 그러니까 공급받는 거죠. 이런 시스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선대제 수공업인데, 이게 전통적인 농촌에서 하던 수공업과 도시라는 공장에서 하던 공업으로 이행하는 중간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중간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도시라는 곳에서 공장제 공업으로 발전하는 데 속에서 뭐가 필요했느냐? 이제 방적기라는 건 뭡니까? 실을 짜는 거잖아요. 실을 짜는 기계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실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방직기, 그리고 그 기계를 돌리려면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소위 말해서 공장제 기계 공업이 발전하면서 도시가 그러니까는 도시로,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력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즉 농촌에서 도시로 그러니까는 경제력이 이동하는 과정이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도시문화와 문명이 바로 이 자본주의의 핵심이잖아요. 도시문화 문명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도시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 도시에서 경제적인 삶이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번성을 하면서, 즉 도시의 경제적인 삶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도시문화가 필요할 게 아닙니까? 도시문화가요. 농촌과는 다른 도시문화가 필요할 게 아니겠냐고요. 도시는 공장에서 일하는 방식이고, 농촌은 뭐냐면은 각 가정별로 그러니까는 그 공동체, 제 마을의 공동체들이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러니까는 경제 활동을 하고, 농업하고 공업, 예? 삶의 그러니까 형태가 다르잖아요. 내용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에 있어서 경제적인 삶이 그러니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농촌과는 다른 도시의 문화가 이제 만들어질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러면 그 도시 문화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고 시스템들이 또 필요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농촌에서 그러니까 살 때 농촌 문화에 맞는 제도와 농촌 문화에 맞는 시스템이 있었듯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의 특징은 뭐라 했었어요? 자유로운 공기라 했잖아요. 자유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가 중심적인 경제활동의 공간이 되면서 바로 어떠한 제도와 시스템이 나오게 됩니까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이게 강조가 되죠. 서구사회 속에서 근대를 넘어오면서 핵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이 뭐였습니까?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그것을 받드는 게 바로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도시라는 것이 그러니까 농촌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라는 하나의 공간이 세 개가 부상을 하고 그것이 확장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했던 겁니다. 그 도시라는 곳이 농촌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특성을 갖고 있었고, 그 도시가 팽창할수록 도시의 특성이 전체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즉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의 전체를 그러니까 전 사회를 그러니까는 하나의 지배하는 새로운 이념이 된 하나의 배경인 거죠. 도시가 그러니까 주역이 되면 될수록 도시 문화와 도시 문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산업 문명이잖아요. 산업 문명은 도시 문명이잖아요. 도시 문화잖아요. 그럼 도시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내용과 교육 형식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요? 기본적으로 도시의 핵심은 뭐랬었어요? 자유. 그러니까 자유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죠. 인간의 자유. 예? 그래서 우리가 중세에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르네상스를 갈 때 우리가 가는 게 뭡니까요? 고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성을 가장 그러니까 중심에 놨던 걸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신에서 인간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성,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존중하는 거죠. 왜?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천부인권,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다 한 것이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만들어지고 획득된 것들은 절대적인, 그러니까는 침범할 수 없는 권리다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사유재산권이잖아요. 그렇죠? 즉 이러한 틀이 만들어진 것은 근대 자본주의의 정치, 경제, 문화, 문명, 교육 이런 것들을 만들어진 것이 바로 중세 시대의 이 권력의 공백 지역에서 있었던 자치도시에서 연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연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치도시가 그러니까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을 하면서 전혀 새로운 문화를, 전혀 새로운 이 정치 경제 질서를, 전혀 새로운 교육을,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가치 규범들, 도시민들이 가져야 될 가치 규범하고 과거 농업사회 속에서 가졌던 농민들이 가졌던 가치 규범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요? 사람도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대사회로 넘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세 그 무질서의 세계에서 자본주의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이, 물질 문명이 등장할 수 있었던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스케치를 한 건데요. 스케치한 건데, 당시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서구사회의 특징을 미셸 보라고 유명한,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경제사학자가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자본주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옆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 있죠. The coincidence is striking. 우연의 일치가 굉장히 놀랍다 이거예요. 뭐가 우연의 일치냐면, 정치적 자유의 원칙이 뭐냐면은, 경제적 자유의 필연성과 사실상 동시에 그러니까 표현되어졌다 이겁니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주의가 동시에 그러니까 나타났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도시라는 곳이 바로 그 자유스러운 공기가 도시의 특성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신분 억압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업 활동을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농촌은 그러니까는 자유로운 이동이 억압됐었던 농노라는 신분이었던 반면에, 도시민들은 이동의 자유가 있었던 이런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정치적 자유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원칙으로 도시가 주도하는 그러한 세계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새로운 원칙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도시라는 곳은 뭐냐면은 소위 경제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농촌에서는 그러니까 봉건적인 귀족한테 일일이 다 지배받고 애석당해가지고 착취당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도시에서는 자신들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의 결과에 따라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런 곳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가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지금 이제 우리가 뭡니까? 운명도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도시 문명의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업활동의 그러니까 공간이었습니다. 상업활동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인 다른 세계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업활동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특히 원거리 교육. 자기 주변에는 되게 비슷한 물건들이 존재하는 반면에, 먼 거리에 있는 데서 좀 새로운 물건을 그러니까 공수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뭘 했습니까? 도시의 문명은 기본적으로 자본, 돈, 플러스 뭐냐면은 그 해외로 팽창해 나갈 수 있는 팽창해 나가서 필요한 군사력이 지원돼야 된다 했잖아요. 자본하고 군사력이 핵심이었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세계 질서의 헤게모니는 화폐하고, 즉 파운드하고 군사력, 19세기는 20세기에는 달러와 군사력 이거잖아요. 이거에 기초한 헤게모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산업화가 확산돼 가면서, 즉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만이 아니라
독일이라든가 유럽의 국가들, 일본 이런 나라들 산업화가 확산되고 80년대 이후에는 동아시아권으로 확산되어지면서 경제력이 다원화되지죠. 다원화되다 보니까 자연히 뭐냐면 달러 패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최근에 그러니까는 미국의 화폐 주권하고 신흥국들의 화폐 주권이 충돌하는 하나의 이유인 겁니다. 예? 이게 특히 뭐냐면은 거기에 미국한테 도전장을 낸 게 중국, 인도,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죠.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이런 나라들이죠. 거기다가 군사력의 이 팽창, 군사력에 기초한 헤게모니는 무엇에 의해서 사실상 막을 내립니까요? 2차 세계대전 전후부터 핵이 발명이 되잖아요. 핵이요. 원자력이요. 그렇죠? 사실 핵이 발명이 되어지면서 군사력에 의한 헤게모니는 사실상 막을 내린 겁니다. 이번에도 봐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했을 때 미국이 무기 정도나 지원해 주지 러시아하고 직접 충돌을 못 하잖아요. 왜? 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 간에는 가능한 한 정면 충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공멸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핵을 저렇게 아주 그냥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북한의 입장 속에서, 북한의 권력층의 입장 속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인 거예요. 예? 합리적인 생각인 거예요. 핵을 갖는 게 체제 유지에 가장 그러니까 핵심이라 이거죠. 근데 이 핵 확산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소위 말해서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소위 보게 되면 뭐 인도, 그다음에 파키스탄,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도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까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는 것을 미국은 뭐냐면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를 제재할 때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은 바로 뭡니까?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과 군사력인데 군사력으로는 러시아를 제압을 못하죠. 왜? 같이 핵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달러의 힘을 가지고 이길 수밖에 없는데 달러를 가지고 제재를 했잖아요. 했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자급자족적인 이런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는 과거의 사회주의의 이게 유산이기도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요? 사실상. 예? 지금 뭐냐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달러의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자신의 헤게모니에 도전을 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제압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사실상 자본주의 세계 질서가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막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기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유력이 떠돌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 인플레이션은 정치 실패에 의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달러를 찍어내는 연준한테 이거를 해결하라고 하니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연준이 굉장히 무력감을 드러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연준이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유가가 떨어지겠냐고요. 예? 전쟁 때문에 생긴 이 유가 상승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연준이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안 올릴 수는 없죠. 이 금리를요. 근데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는 월가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예? 경기가 침체되는 건 둘째치고, 예? 하는 건 둘째치고, 월가가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또 하나의 주제였었죠. 자, 이렇게 헤게모니 시대가 사실 끝난 겁니다. 산업화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는, 산업문명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는, 산업문명에 기초한, 산업문명은 뭐예요? 자본하고 돈하고 군사력에 기초한 그러니까는 패권주의입니다. 산업문명이 끝났다는 얘기는 바로 돈과 군사력에 기초한 패권주의도 끝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이번에 그러니까는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그러니까는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인 것이고, 그걸 반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나 제압 못하는데 중국을 제압을 해? 이건 아니죠.
중국한테 상당한 타격은 입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을 무릎 꿇리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겁니다. 지금 바이든이 인기가 바닥입니다.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니까는 나라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 미국에 도전하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들을 제압하겠다는데 제압이 되냐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은 사실 그러니까 이미 자신들이 그렇게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는 막을 내린 지가 오랜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결국은 이렇게 국가들이 힘이 분산됐다는 얘기는 서로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강자가 없는 시대, 절대 강자가 사라진 이런 시대 속에서는 서로가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협조 안 하고 싸움박질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같이 공멸이죠. 제가 늘 쓰는 마이너스 썸 게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국주의가 종언을 한 것이고요. 산업문명이 막을 내렸다는 얘기는 제국주의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왜 그렇게 된 거냐? 이 경제력과 힘들이 분산됐기 때문인 거예요. 예? 미국이 절대 강자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국가들 간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초국가 협력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냐면은 20세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